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2시. 서울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한강다리 위로 차가운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강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대한민국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인도교 위로 장갑차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두에는 육군 준장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날카로운 눈빛, 말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그 침묵이 폭풍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3,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경계 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막아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병력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한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둔 것처럼, 마치 누군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서울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박정희의 병력은 중암청과 서울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한국은행 앞에는 장갑차가 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군사혁명위원회는 오늘 새벽을 기하여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혁명. 그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경무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 윤보선은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탱크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병사들이 방송국을 점령하는 동안, 쿠데타 세력이 서울 전체를 손에 넣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발생.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 뒤에는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막지 않았다는 것. 왜였을까요? 먼저 이 남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윤보선, 1897년생, 충청남도 아산 출신,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후손. 그는 일제감점기에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서양 고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극히 드문 경력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고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1948년 그는 초대 서울시장이 됩니다. 이후 농림부 장관, 상공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정치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960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1960년 4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승만의 장기 독재와 부정선거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총탄에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이승만은 결국 하야했습니다. 12년 독재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진짜 민주주의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됩니다. 1960년 8월 12일 국회에서 선출된 간선제 대통령. 하지만 이 자리는 그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 헌법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실권이 없는 자리, 그리고 그 실권을 쥔 사람은 총리 장년이었습니다. 윤보선과 장면, 두 사람은 같은 편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장면 총리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끊임없이 내부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보선은 구파, 장면은 신파.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는 협력했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동안 정부는 스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60년 하반기부터 1961년 초까지 대한민국 거리에서는 매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남북 평화 통일을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요구했습니다. 좌파 단체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면 정부는 이 모든 것에 우유부단하게 대응했습니다. 강경 진압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포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무능하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박정희와 그의 동료 장교들이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1961년 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 쿠데타 모의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전신인 정보기관도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윤보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쿠데타가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5월 15일 저녁, 쿠데타 전날 밤.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장군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장도영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총리 장면에게 보고했습니다. 장면 총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명령, 즉 박정희 부대를 원대 복귀시키거나 지휘관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그날 밤 경무대에는 국방부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군 일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 그러나 대통령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상 소집도 없었습니다. 미군 측의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 즉 미국의 맥그루더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었습니다. 맥그루더 장군은 이미 낌새를 채고 있었고, 만약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 미군은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물리적 힘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탱크가 출발했습니다. 그 시간, 장면 총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총리 공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에 서울 거리를 달려 수녀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 쿠데타 당일 새벽 수녀원에 숨은 겁니다. 그는 이틀 뒤 모습을 드러내 공식 사임합니다. 그렇다면 윤보선은요? 그는 경무대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더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쿠데타 성공을 알리는 방송. 서울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경무대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중반, 박정희 측 인사들이 경무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보선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는 짧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조속히 민정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아니면 협박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보선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통치 아래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킨 것은 최소한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물러났다면 완전한 군사 독재가 됐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정말로 쿠데타를 원하지 않았다면 왜 그 전날 밤 막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전 몇 주 동안 보고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 침묵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1961년 봄의 대한민국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혼돈의 나라로, 그 불안의 시대로, 그리고 권력을 쥔 한 남자가 왜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았는지 그 수수께끼의 중심으로. 1961년 봄, 대한민국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업자 240만 명,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23%. 전쟁이 끝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서울 변두리에는 아직도 판잣집이 즐비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가정이 전국에 수백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매일 불타고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문이 열리자 억눌렸던 모든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남북 협상을 요구하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공장 앞을 막았습니다. 혁신 정당들은 의회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2건 이상의 시위가 전국 어딘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장면, 정부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면, 그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899년생, 독실한 가톨릭 신자, 미국 유학 출신, 영어가 유창했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능숙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승만 정권의 6.25 참전 당위성을 설파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은 사람. 온화한 인상, 신중한 말투. 그러나 바로 그 신중함이 위기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파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 혁명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군부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당내 구파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누군가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장면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전쟁터였습니다. 신파와 구파의 갈등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수십 명이 줄을 섰고 낙천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군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생, 경상북도 구미 출신.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다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갔지만 한때 좌익 군사 조직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전쟁 이후 꾸준히 진급하며 육군 준장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을 즐겼고 부하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조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이 무능한 정치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었습니다. 1961년 초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을 포섭했습니다. 김종필, 박정희의 조카 사위이자 육사 8기 출신의 젊은 중령. 그는 쿠데타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하며 대담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육사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날짜가 논의됐습니다. 처음 계획은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소문이 새어나가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날짜 5월 16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보기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4월 하순, 육군 방첩대는 쿠데타 모의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된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 보고서는 국방부를 통해 장면 총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 대통령 윤보선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장면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장면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군 내부의 불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설마 실제로 행동에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설마. 대한민국의 총리가 쿠데타 정부 앞에서 떠올린 단어가 설마였습니다. 윤보선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보고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진심으로 이 쿠데타를 막고 싶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윤보선이라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보선은 장면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에는 계급, 자존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조선 사대부의 후손이었습니다. 연문가 출신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그에게 국가 운영이란 덕망인면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장면은 가톨릭 학교 출신의 실무형 정치인. 파협과 협상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방식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1960년 가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성을 둘러싼 갈등, 인사를 둘러싼 암투. 윤보선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번번이 무시된다고 느꼈습니다. 헌법상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단순한 상징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1961년 4월, 쿠데타 약 한 달 전. 윤보선은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공산당이 들어온다. 군대라도 나서야 한다. 이 발언의 출처는 당시 경무대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물론 윤보선 측은 나중에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여러 경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쿠데타를 방관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군사 독재자가 되고 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을 것입니다. 군이 한번 정치를 정리해주면, 혼란이 수습되면 그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잠깐의 강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 이후는 다시 우리가 이끌면 된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 환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5월 초, 쿠데타 2주 전, 미국 대사 월터 맥코너기가 윤보선을 만났습니다. 미국 측은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맥코너기는 정부가 군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보선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대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 쿠데타 닷새 전, 장도영 참모총장이 윤보선을 면담했습니다. 군 일부 세력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윤보선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잘 살펴보라는 정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명령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윤보선은 장도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도영 자신도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쿠데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장도영을 혁명위원회의 명목상 의장으로 내세우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장도영은 쿠데타를 막을 사람이 아니라 쿠데타의 일부였습니다. 윤보선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의 복잡한 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5월 15일, 쿠데타 전날. 오후 늦게 국방부로부터 경무대에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병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이것은 단순한 낌새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윤보선은 그날 저녁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는 경무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특별한 긴급회의나 전화통화 기록은 없습니다. 미군 사령관 맥그루더에게 연락을 취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쿠데타가 몇 시간 뒤에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능이었을까요?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걸까요? 군이 나서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면, 혼란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 자신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새벽 2시, 탱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무대 당직 부저관이 받았습니다. 육군 방첩대였습니다. 지금 한강 인도교를 군 차량 수십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진입 중입니다. 부저관은 즉시 대통령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윤보선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 순간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시점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한강을 건넜지만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에 명령을 내리면 병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맥그루더 장군에게 전화 한 통이면 미군의 압박으로 쿠데타 세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에게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미군은 한국 군부의 무단 이동을 저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윤보선으로부터는. 대신 전화를 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새벽 4시, 맥그루더 장군의 참모가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군 병력이 유엔군 사령부에 허가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시 원대 복귀시키십시오. 국방부 관계자는 당황했습니다. 명령 계통이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라디오 방송. 본 혁명위원회는 오늘 새벽을 기하여 서울 시내 가정집 라디오에서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현실이 스며들었습니다. 쿠데타다. 이 시간 장면 총리는 총리 공간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쿠데타 병력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은 장면은 공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경호원 2명과 함께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해화동 카르멜 수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녀원 문이 닫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 안에 숨었습니다. 훗날 장면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잡히면 피를 보게 될 것 같았다. 국민을 위해 자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쿠데타 세력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물이 됐습니다. 행정 수반이 사라지자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습니다. 경무대에는 윤보선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7시, 박정희 측 인사 2명이 경무대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육군 대령 1명과 민간인 1명. 그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윤보선은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석했던 관계자의 증언이 여러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이랬습니다. 혁명위원회는 대통령을 해치지 않겠다. 헌법상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좋다. 다만 군사혁명위원회의 시정방침에 협조해달라. 그리고 조속히 민정이양을 추진하겠다. 윤보선은 즉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다. 즉각 원대 복귀하라고 선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것이 실제로 쿠데타를 되돌렸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서울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외에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할 명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메그루더 장군은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 성명은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관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면, 정부가 너무 무능했다. 군이 나서서 좌익을 억누르면 나쁠 것이 없다. 반공만 확실하다면. 박정희는 즉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미국과의 동맹은 절대적으로 유지한다. 워싱턴은 조용해졌습니다. 윤보선은 그날 오후 공식적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불법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권력에게 정당성의 외피를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5월 16일 저녁, 쿠데타가 일어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사실상 군사정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역사가 하버드대 교수 카터 에커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1961년 5월 16일 한국 민주주의는 총에 맞아 죽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아무도 막지 않은 채로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5월 17일 아침, 쿠데타 다음 날, 서울은 낯선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갑차가 주요 교차로를 막았습니다. 신문사 앞에는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방송국은 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집회 금지, 언론 검열, 정당 활동 중단. 하룻밤 사이에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경무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군사혁명위원회 측 인사들이 아니라 기존의 합법적 강요들을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강요가 물었습니다. 카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엄령 철회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보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자. 나라가 군사 쿠데타로 뒤집힌 다음 날, 대통령의 지시는 지켜보자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당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봐야 합니다. 5월 17일 오전, 미국 국무부는 긴급 전문을 서울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의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경우 미국은 이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상 미국이 윤보선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뒷받침해 주겠다고. 윤보선은 그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같은 날 오후 군사혁명위원회 측 인사와 두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의 최측근인 김종필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44세의 대통령과 35세의 중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필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각하, 혁명위원회는 각하를 존중합니다. 각하께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최단 시간 내에 민정이양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2년 안에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2년.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윤보선은 그 자리에서 수락도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임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무대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의 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사가 비틀립니다. 윤보선이 자리를 지킨 것이 단순한 계산 착오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야망의 표현이었는지를 놓고 역사가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민정이양 약속을 믿었다고. 군이 2년 뒤 권력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다시 진정한 민주지도자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윤보선은 장면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당 심파를 무력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그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가 원하는 적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군부에게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민주당 구파 인사들을 대거 석방하거나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장면 총리와 신파 계열 인사들은 조사를 받거나 정치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보선의 정치적 적들이 정확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5월 16일 당일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지지한다.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다음 날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냉전의 최전선인 한반도에서 반공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면 정부는 친미였지만 무능했습니다. 좌익 세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반공을 제일 원칙으로 선언했습니다. 케네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인 지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인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는 것. 국제사회가 사실상 쿠데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윤보선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윤보선이 사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법적 대통령이 이것은 불법 쿠데타다 라고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미국은 훨씬 강한 압박을 가해야 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훨씬 거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완전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정권을 유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박정희는 그 상황에서도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됐을 것입니다. 윤보선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모든 것이 부드럽게 처리됐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 하나가 케네디 행정부의 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일부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1961년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한국 관련 보고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서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쿠데타 수일 전 CIA 서울지부는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현 정부의 무능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군부의 개입에 대해 소극적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극적 수용 의지, CIA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보선이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쿠데타 이전부터 윤보선을 사실상의 동조자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CIA 보고서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분석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쿠데타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합법적 대통령 자신이 군부 개입을 내심 원한다는 정보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6일 새벽 탱크가 한강을 건너던 그 순간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미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장면은 도망쳤습니다. 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윤보선은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중 가장 역설적인 인물은 윤보선입니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 독립운동 세력과 교류했던 사람, 영국에서 자유주의를 배운 사람,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해 첫 번째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1962년 3월 22일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군사정권의 독재적 통치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냉소했습니다. 10개월. 그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정희의 군사정권은 그 시간 동안 무서운 속도로 권력을 굳혔습니다. 중앙정보부, 이른바 KCIA가 창설됐습니다. 설계자는 김종필이었습니다. KCIA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색출하고 탄압하는 도구였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노동운동가들이 끌려갔습니다.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윤보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공식적인 항의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KCIA의 탄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군사정권에 지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외국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문서에 사면했습니다. 그가 사임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1962년 초 박정희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전공지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적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보선에게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무시당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보고도 협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허수아비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임했습니다. 역사가 서중석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보선의 사임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개인적 모욕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사임한 윤보선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에 맞서는 야당의 구심점이 됩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상대는 박정희.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출마한 박정희와 10개월 전 그에게 문을 열어준 윤보선이 맞붙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득표율 46.6%, 윤보선, 득표율 45.1%. 차이는 15만 6,026표. 전체 유료 투표의 1.5%.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박빙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윤보선은 졌습니다. 만약 그가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메그루더 장군에게 연락했다면, 만약 수도 경비사령부에 명령을 내렸다면, 쿠데타가 막혔다면, 장면 정부가 유지됐다면, 2년 뒤 선거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만 6,026표의 차이. 그것이 역사를 가른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0. 1961년 5월 15일 밤 윤보선이 건 전화의 수. 0. 새벽 3시 30분 보고를 받은 뒤 그가 내린 명령의 수. 그 0이 15만 6,026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0이 18년의 독재를 만들었습니다. 1963년 선거에서 진 윤보선은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967년에도 박정희와 맞붙었지만 졌습니다. 유신체제 선포 이후에는 더욱 강하게 반독재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그가 말년에 무슨 일을 했든 1961년 5월의 선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독재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10개월 동안 그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남았고 민주주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치렀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자신이 만든 KCIA 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8년의 통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고문, 탄압, 납치,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1961년 5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탱크가 한강을 건너던 그 새벽.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 않았던 그 새벽. 대통령이 잠들어 있던 혹은 잠든 척하고 있던 그 새벽.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윤보선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원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답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는지. 1990년 7월 18일 윤보선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93세. 긴 삶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 시민들이 거리에서 쟁취한 민주주의. 그는 그것을 살아서 목격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는 끝내 결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61년 5월,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나는 유혈 충돌을 막으려 했다. 나는 민정 이양 약속을 믿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역사는 종종 진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영통. 그날 밤 그가 건 전화 횟수 10개월. 그가 군사정권 아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한 기간 15만 6,026표.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에게 진 표 차이 18년. 그 결과로 이어진 독재의 기간 수천 명. 그 18년 동안 탄압받고 고문받고 희생된 사람들. 이 숫자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그 선의 시작점에 윤보선이 있습니다. 그를 아딘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이, 그 비겁함이, 그 계산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독재자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18년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탱크를 가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면은 도망쳤습니다. 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사가 후지일 다케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5.16은 총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태어났다. 그 침묵은 지금도 울립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중요할까요? 민주주의는 한 번 세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내는 것, 불편하더라도 막아야 할 것을 막는 것, 계산보다 원칙을 앞에 두는 것, 그것들이 쌓여서 민주주의가 됩니다. 1961년 5월 15일 밤, 그 계산들이 틀렸습니다. 윤보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군이 정리해주면 내가 더 크게 복귀할 수 있다. 2년 뒤면 다시 선거를 한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향한 그 계산이 수천 명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경무대는 지금 청와대 자리 옆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앞을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이 공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 땅 아래 1961년의 밤이 묻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 않았던 밤, 탱크가 강을 건너던 밤, 대통령이 침묵을 선택했던 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됩니다.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방관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윤보선은 1961년의 봄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선택의 결과를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